애쓰지 않아도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발버둥 쳐도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봅시다. 저쪽 테이블에 상우가 있네요. 상우는 누구와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모두 상우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조금 부러워집니다. 당신은 고등학교 때 미지근한 사람이었지만 이번 모임부터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유럽에 다녀오고 두바이의 최고급 호텔에 묵었으며 미슐랭 레스토랑에도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와 좋았겠다 라고 말한 뒤 당신의 대화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우는 저쪽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우가 사소한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은 맞아 나도 그렇다니까 라고 호응해줍니다. 애쓰지 않는 상우는 여전히 모임을 주도하는데 왜 나는 애를 써도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애쓰지 않는 기술은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사소하거나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할수록 대화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죠. 책은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거스 쿠니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실험 참여자 68명을 모아서 4명씩 조를 짰습니다. 4명 중 1명에게는 재미있는 마술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3명에게는 따분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 조원들끼리 영상에 대해 5분간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인터뷰한 결과 재미있는 마술 영상을 본 1명은 더 우울해지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참여자 대다수가 특별한 영상을 본 사람이 대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하면 듣는 사람이 끼어들 수 없기에 오히려 소외감이 들게 되는데요. 소통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소재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어떤 기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흥미가 떨어지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 누구나 한 번은 겪어봤을 만한 해프닝이 오히려 좋은 주제입니다.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주제이죠. 애쓰지 않고 그저 내 일상에서 얘기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애쓰지 않는 기술은 사는 게 뜻대로 안 될 때 필요한 심리 기술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삶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나와 타인을 움직이는 마음의 법칙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데요. 책에 나와 있는 심리 기술 중 일에서 유용한 심리 하나와 연애에서 유용한 심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완벽한 사람보다는 장단점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다음 중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인터뷰 중 태도가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었다. B.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인터뷰 때 긴장해서 앞에 있던 커피를 엎질렀다. C. 성적이 평범했으며 인터뷰 중 긴장하지 않고 무난했다. D. 성적이 평범했으며 인터뷰 중 긴장해 커피를 엎질렀다. 심리학자 엘리엇 애런슨의 매력에 관한 실험에 따르면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은 스펙 좋고 인터뷰가 완벽했던 A 학생이 아니라 스펙은 좋았지만 커피를 엎질른 B 학생이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감점 요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감 요소가 된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남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모습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매력적이죠.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가 무조건 호감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D 학생의 경우 성적이 평균인 사람이 커피를 엎질렀는데 이 경우에는 호감도가 가장 크게 떨어져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으로 꼽혔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중간 아래라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소울메이트 대 여행의 동반자. 애정 관계에 관해 연구할 때 자주 제시되는 두 가지 연애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행 도중 기차에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 나의 완벽한 반쪽같이요. 다른 하나는 연인을 여행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을 함께 경험하며 둘이서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각 연애관을 가진 사람을 모은 뒤 절반에게는 최근 연인과 좋았던 일을 글로 적게 했고, 다른 절반에게는 최근 연인과 다퉜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그룹이 생성되는데요. 소울메이트, 조언을 회상조, 소울메이트, 다툼 회상조, 여행 동반자, 조언을 회상조, 여행 동반자, 다툼 회상조. 이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상대를 여행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좋은 일을 적었든 다툰 일을 적었든 상관없이요. 반면 상대를 소울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툰 일을 적었을 때 좋은 일을 적은 경우보다 만족도가 현재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똑같이 다툰 일을 적어도 여행 동반자조의 만족도가 소울메이트 조보다 훨씬 높았죠. 즉, 연인을 여행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던 만족도가 더 높고 안정적이었는데요. 사랑을 완벽한 결합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다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반면 연인과 함께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툼이 생겨도 이를 두 사람이 맞지 않는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여정 중에 만나는 작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죠. 오래가고 안전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영화가 심어놓은 운명적인 연애관에서 벗어나 상대를 장단점이 같이 있는, 인생을 같이 않는 동반자로 생각해보는 것 어떨까요? 애쓰지 않는 기술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완벽한 대화 소재, 완벽한 연인, 완벽한 자신보다는 사소하고 단점이 있고 인간적인 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다른 심리 기술 하나를 짧게 전해드릴게요. 무언가 아름다운 것, 경이로운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스마트폰을 꺼내는 대신 눈으로 오래 담아보세요. 사진을 찍으면 설정을 만지느라 주의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보면 된다는 마음에 눈앞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의 감정, 바람, 향기를 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비한 두뇌는 이것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눈과 마음으로 온전히 기록해보는 것 어떨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